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수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화가로서 제가 살아오는 삶은 평생, 제가 이제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된, 우리나라 나이로 만으로 59세죠. 물론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60이 됐는데요. 아직은 정신이 아주 젊고 맑습니다. 그래서 근 45년을 저는 오직 그림만을 생각하고 늘상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 때 잠을 자는 순간까지 오직 그림만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특히 이제 생활이 어려울 정도, 그 정도가 되죠. 저도 옛날에는, 물론 제가 이제 홍대를 나오고, 젊어서부터 뭔가 이제 이렇게 감정적인 거나 어떤 그 흥분을 좀 잘하고, 그런 기질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그 화 때문에, 그 울화 때문에 제가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돌이켜보고 지금 이제 그림을 옛날에는 이제 비구상을 그렸다가 지금 이제 구상으로 옮겨서 좀 이렇게 뭐 박정희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비록 생활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뭐 칫솔질 하면서 밖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 있는 그 풍경을 보면 알게 모르게 막 어떤 그 삶의 활력이 용수순이 치는 걸 느껴요. 매일 그걸 느끼죠. 그 이유는 저 활력, 저 살아있는 그 빛의 광희, 그것을 내가 그릴 수 있다. 그 흥분, 그 행복감이 지금의 저를 존재하게 만드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흥분이 있으면 그렇게 더 열심히 해서 작품을 많이 팔고 유명해질 수 있는데 왜 생활은 이 모양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 그 때가 안 오고 어려운 상황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그 때는 온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또 그 행복이 이제 거기에 있고, 항상 아침에 눈을 떠서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도 이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구나, 그 행복을 느낀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난 저 빛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것이 정말 무한하게 저를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살아오는데,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왜 그 박정희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글까지 썼느냐. 이게 글을 써놓고 보니까 이게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는 그림이 이상하게 그림 같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포스터화 되어버린 것 같아서 이 글씨 쓰는 것이 조금 맞닥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 전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정관념을 버리자. 결국 여지껏은 이렇게 그림의 글씨를 쓰는 것이 마치 선전 포스터 같은 역할을 띌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림도 변해야 된다. 그림도 그 시대에 따라서 옛날식 사고, 제가 이제 항상 그 미술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화가들은 그 옛날부터의 미술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 미술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흔적을 가지고 뭘 오늘날의 이 사회
다변화된 이 사회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미술사는 모를 수는 없습니다. 미술사는 꼭 알아야지 돼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오늘 내가 그리는 그림의 가치의 그 존재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미술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흐름을 알아야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구상을 그리면서 그 전에 이제 그릴 때는 뭔가 이제 구상이다 그러면은 구상이 뭐냐 하고 그 물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구상이라는 것은 추상과 달리 뭔가 눈에 보이는 물체를 그리는 것, 풍경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인물을 그리는 사람을 이제 구상 작가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상 제가 옛날에 비구상을 하다가 구상을 막상 보니까 그 많은 비구상 작가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엉터리가 많아요. 제대로 구상도 못하고 비구상이랍시고 저도 모르는 걸 그려놓고 그림이랍시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을 또 굉장히 부정하는 비구상 작가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나도 옛날 고등학교 때는 뭐 구상 많이 했어, 대학교 때는 구상 많이 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대학교 때 했던 구상이 구상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20대 때 그 사고가, 제가 이제 59이니까 59과의 그 사고의 수준이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저 꼰대가 뭔 소리를 하느냐 얘기할 수 있겠죠. 소위 이제 꼰대, 나이 든 사람들, 고리타분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단을 딱 내려버리지만은 세상의 가치라는 건 결국 그렇지는 않죠. 살아가는 만큼 연륜이 생기고 그 연륜 속에서 그 사람은 삶의 스승이 되고 선배가 되는 겁니다. 단지 꼰대로 묻혀버릴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만큼은 사람은 그만큼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꾸 나이 든 사람들이 꼰대 소리를 듣는 것은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혁신하려고 하지 않고 그 옛날 사고에 젖어서 나 옛날엔 이랬어, 그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이를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생기면 그 혁신에 따라서 자기를 계속 바꿔나가야, 나이 들었다고 옛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걸 한다, 이걸 하기 위한 과거의 그 궤적을 얘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거를 얘기해야지, 그냥 과거에 묻혀서 내 군대 얘기, 내가 어렸을 때 이랬어,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고리타분한 꼰대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나이 40이 넘어가는 사람, 50이 넘어가는 사람, 물론 60, 70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정신이 멀쩡하고 아직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뭐 흐리다, 좀 둔감하다, 꼰대 소리를 들어야 할 만큼 그렇게 고리타분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저는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해왔고, 새로운 책도 써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간판업도 해봤고, 또 출판사도 해봤고, 또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뤄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것저것 재주가 많아서 뭐 집 짓는 것도 하고, 목공 일도 많이 하고, 뭐 다양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림에서의 어떤 그런 표현력도, 여러 일반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 표현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풍경을 그리더라도 한 달 그린 사람, 1년 그린 사람, 10년 그린 사람, 30년 그린 사람 분명히 달라야지 되는데 다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테크닉으로 재반복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표현법을 찾고, 예를 들어서 같은 걸 그리더라도 작은 붓으로 그리느냐 큰 붓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붓을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그 틀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어느 날, 야, 너 그걸 표현하는데 여지껏은 유화만 그려왔지만 그거 아크릴로 해봐라. 아크릴로 그리면서 붓도 큰 붓을 써봐라.
그러면 말줄임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풀이나 뭔가 구상적으로 이제 그릴 때 산을 그리기 위해서 작은 붓으로 그리면은 계속 붓질을 해서 그 산을 표현해야 되지만은 큰 붓을 쓰면 한 번에 툭 치면 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의 영역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늘상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는 혁신은커녕 고리타분함만 남고 나이 들어가면서 꼰대 소리만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할 때 장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도자기 굽는 장인, 나전칠기 하는 장인,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옛날에는 그 장인이 존중받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장인이 꼰대 소리 듣는 때가 됐어요. 혁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전통 공예를 존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전통 공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고물로 생각을 하죠. 뭔가 새로운 혁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예를 들어서 모네라든가 꾸르베라든가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그 당시 유명했다고 해서 지금도 유명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일반 사람들은 모네 그림을 가져서 전시를 하면은 인산인해를 이뤄서 와서 그림을 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네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와서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고 인물사진 찍고 나 모네 좀 보러 왔어. 그걸로 끝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루브르 박물관 가서 저거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왔다. 그걸 대단한 어떤 그 자랑으로 얘기를 해요.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네가 아니라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거기서 사진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그냥 보고 왔다라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막 따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나리자는 요새는 워낙 인쇄술이 좋아서 사진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구태 그것을 빙의값 내면서 루브르 박물관 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네가 안 건 뭐냐? 그냥 그게 유명하다고 해서 가서 본 것이 그게 대단한 것이냐? 물론 요새는 일반 그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유명해지면 그림을 그리죠. 그럼 그 그림값이 비싸져요. 예를 들어서 조영남이 같은 경우 그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아무튼 그 사람도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렸겠지만 예술적으로 제가 전문적으로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봤을 때는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사죠. 왜 사겠습니까? 그 그림이 좋아서 그 그림의 내용을 알아서 그게 아니죠. 조영남이라는 유명세를 사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한 속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냥 유명하면 모든 것이 다 가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림도 어떤 모딜리안이나 이런 피카소 그림이 몇백억, 몇천억씩 되는 이유가 똑같은 물감으로 그린 건데 그건 왜 그렇게 비쌀까? 딴 게 없어요.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명하고 유명한 것을 또 소장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이 그것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명해지고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그럼 그게 또 더 올라가서 1,000억에 산 그림을 다음에 소도비 경매에 내놓으면 또 1,500억에 누가 사죠. 그 투자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그림, 제가 그린 이런 그림들도 그런 미술사를 통해서 쭉 계산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위성을 갖는 거죠. 이 100호짜리 그림인데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전의 경력이나 어떤 수상 경력으로 따져서 지금 제 나이에 그림을 그림이 이제 엽서 크기 호당으로 이제 계산을 하니까 호당 20만 원을 받아요. 전시할 때. 그럼 이거는 100호짜리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두 조이면 이제 4천만 원이 되는 건데 저는 이걸 좀 더 손을 보면은 이거 역시 몇억, 몇십억, 몇백억짜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화가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죠.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좀 전에 조영남이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림에 대해서 기본 속성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는 체하고 방송에 나와서 미술을 논하고 미술사를 논하게 되는
이 아주 웃지도 못할 그 현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짓을 하고 또 무식한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진짜인 줄 알고 고개 끄덕이는 이런 뭔가 부조리한 세상에 어떤 법칙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 일반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본주의 속성이라는 것은 유명해지면 비싼 값을 팔 수가 있죠. 그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가방, 샤넬 가방이라든가 이런 가방들이 그 내용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가방 만드는 사람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실제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서 짝퉁도 나오지만 중국에서 샤넬 원 제품도 거기서 만들어지죠.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팔아요. 유명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럼 여자들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남들이 어우 저 샤넬 가방을 들고 가네? 그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거기에 무슨 예술성이 있고 무슨 작품성이 있고 그게 무슨 금은보화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싸지는 것이 그것이 자본주의의 한 속성이고 그런 속성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자본주의의 하나의 속성이다 생각을 해서 나도 그러한 유명한 제품을 만든다면 당신도 그렇게 비싼 작품으로 그렇게 비싸게 팔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제가 그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림이죠. 이걸 지금 액자 맛들을 이걸 아직 표구를 안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친구한테 제가 이제 선물로 주려고 그렸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충암고등학교 8회. 그래서 윤석열 이 친구는 3반이었고 저는 이제 2반이었는데 바로 옆에 이제 미술실이 있어가지고 저는 고3 때 생각이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가지고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 빠지고 미술실에 와서 그림 그리는 그게 너무나 그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거의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복도 환경미화 한다고 해서 거의 거짓말하고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림을 그렇게 해서 많이 그렸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사담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이제 길어졌는데요. 윤석열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충암고등학교 다닐 때 제 동기들인데 윤석열이 있던 반에서 변호사 판검사가 5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반에 그 담임 선생님이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 누구라고 해서 이제 머리 벗겨지고 경상도 쪽 분이었는데 굉장히 그 아이들의 교육 그분이 이제 정치 경제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깐깐하시고 도덕적으로 뭔가 그 확고한 가치가 있는 분이어서 아마 윤석열도 그 당시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어떤 근거가 돼서 지금도 저렇게 꼿꼿하게 헌법주의자로서 뭔가 정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꼭 윤석열하고 저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저희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그 당시 그 훌륭한 선생님의 그 교육을 받아서 그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꼿꼿하고 논리적이고 뭔가 자기 확신이 있는 그런 길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중앙고등학교가 서울대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30-40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고대까지 해서 100명 이상이 전체가 한 700명 중에서 그렇게 100명 이상이 이제 연고대까지 서울대 해서 해가지고 아마 서울 지역에서 최고로 입시율이 좋았던 학교가 거기 충암고등학교였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그 친구를 확고하게 믿습니다. 특히 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두운 이런 그림자를 걷어내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로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물불 안 가리고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자기는 뭔가 헌법적인 근거에서
보다 높은 가치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믿는다 얘기해. 물론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중에 어떤 일부만 딱 얘기를 했겠지만 이 친구의 기본 속내를 본다면은 보다 옳고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어쨌든 헌법이 세워졌으면 이 나라는 그 헌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근거해서 이게 옳으면 옳은 것이고 헌법에 근거해서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가 헌법을 어겼으면 박근혜를 탄핵했듯이 당연히 지금 문재인도 탄핵되어야 한다. 네가 자격이 없으면 너는 나가라. 그래야지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이지. 나는 다른 거 없다. 헌법에 의해서 헌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는 가차없이 처단을 한다.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쪽 저쪽에 편향되지 않는 뭔가 정의론자로서의 그 윤석열의 그 앞길을 저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또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앞날도 변함이 없으리라 확신을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저번 시간에 좌파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저는 옛날에는 좌파와 우파를 모르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한 10년 전 그때쯤에 이제 어디 미술부 선후배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 선배 하나가 굉장히 좌파적인 이념에 찌들어서 좌파를 막 얘기하고 침을 막 튀기면서 이렇게 어디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막 침이 너무 튀어가지고 내 커피에 침이 묻을까봐 커피잔을 이렇게 손으로 막고 듣고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이 사람이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좌파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세뇌당했는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 이제 음악 선생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한번 울릉도를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밤 갑자기 저한테 묻기를 너는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무 생뚱맞아서 아니 그럼 북한이 적이 아니면 우리 친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북한이 어떻게 우리의 적이냐? 북한은 우리와 같은 한 동포고 한 민족이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이제 울릉도를 여행을 단둘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섬뜩했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뀐 자리에서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런데 얘가 이제 자기는 너 전교조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 전교조가 아니래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얘는 전교조예요. 확실한 전교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세뇌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친구까지도 이제 지 생각하고 맞추려고. 근데 이제 저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야, 북한이 우리하고 분명히 대적을 하고 있고, 쟤들은 계속 그렇게, 연평도 폭격도 했고, 여러 가지 침투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적이 아니라고 하느냐. 근데도 이제 그 친구는 지금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적은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의 적이면 적이지. 저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 친구하고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야, 너는 그냥 술이나 먹고, 난 혼자 그냥 먼저 잠이나 잘 테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도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해요. 야,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네 자식도 죽게 되는데, 너 그걸 좋아하는 거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몰아붙여요. 내가 언제 내 자식이 죽기를 원하겠느냐? 내가 언제 전쟁을 원한다고 했느냐? 그런데도
걔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또 옛날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인천에 메가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서 지금 몇 번 그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TV에 그걸 주장하는 좌파애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행동 거지가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그 조롱 섞인 얘기로 이제 그거는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파적인 사람들을 아주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 그 특유의 그 좌파애들의 그 짓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 이상한 것은 왜 좌파가 되면 인간이 변하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요. 버르장머리가 없고. 그래서도 저는 좌파가 싫다는 거죠. 그 TV에 나오는 그 안민석이나 이 좌파애들 그 국회의원들의 그 속성을 보십시오. 아주 비아냥거리고 거기에 또 그 여자 의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싸가지 없죠. 네. 그 민주당 애들 품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좌파 애들은.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우파가 좋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좌파 애들은 미친놈들이다. 정신병자들이다. 분별력이 없고 뭔가 한쪽에 세뇌당한 애들. 그리고 제가 옛날 대학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대학에서 이제 한참 전교조가 아니라 전대협 애들이 이제 그 학교를 장악하고, 그때 한참 이제 그 학교, 제가 이제 홍대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홍대 앞에서 막 이렇게 전경 애들이 막 이렇게 챕터 쏘면서 학내로 막 진입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과에 이제 뭐라 그래요?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총학생회에서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을 모아서 각 처장들 앞에서 뭐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갔는데, 그 상황이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장들을 이 교실의 한 가운데 의자를 쭉 몰아놓고 거기에 이제 12분이 이제 쭉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총학생회장하고 각 단과 애들이 옆 교실에서,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 처장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이걸 묻고 네가 이걸 묻고 그 다음에 네가 이걸 물어라. 그리고 자기가 이미 의자 배치를 그렇게 가운데로 몰아놨으니까 처장들 주변으로 쭉 두 편으로 둘러쳐서 어떤 위세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예비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 같았어요. 인민재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쭉 모여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여자 과대표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들은 어쩌고저쩌고 이 인민재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차례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나섰죠. 잠깐 얘기를 그만해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지금 이 분위기가 너희들은 어떤 분위기로 보이느냐. 이게 정상적으로 교수님들을 앞에 놓고 대화를 하는 자리냐. 이거는 인민재판식이다. 너희가 공산주의자들이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폭력이다. 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전체 과 총학생회장이 머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애들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세우니까 그 처장들 중에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 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일어나서, 저 학생 말이 맞다. 자네들은 뭔가 이게 정상적인 대화의 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교수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학교에 대한 건을 제시하려면 정상적인 대화의 채널이나 대화의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이 처장들을 가운데다 이렇게 몰아놓고 너희들은 주변에 쭉 이렇게 포위하듯이 둘러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위세가 꺾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학생 회장이 이제 판이 이게 끝났다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은 이걸로 오늘 모임은 이걸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해산합시다. 그러고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처장들이 이제 다 이제 일어나서 나가시고, 거기에 이제 제 과의 그 학과장도 이제 계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과장님한테 이제 전해 들은 얘기는 저 친구가 어느 과 학생이냐? 그래서 그 학과장님이 우리 과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야, 저 친구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저거 뭐죠? 전대협 애들이 굉장히 거친데 얘들한테 칼침이라도 맞을지 모르니까 좀 조심하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저 처장단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저도 이제 혈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20대였으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이제 속으로, 그래, 뭐, 나한테 칼침을 하든 뭐를 하든 할 테면 해봐라.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놈들은 기세만 세지 뭔가 이쪽에서 반대적인 그런 대항을 하면 꼼짝도 못하는, 그게 사회주의 애들이다라는, 겉으로 아주 현란하게 거짓말로 분위기를 끌어내기만 하지 정작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 움츠리면 더 강하게 나오는데, 이쪽에서 크게 내뱉으면 저놈들은 움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움츠리고 오냐오냐 하면은 더 크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더 강하게 나선다면 저놈들은 우리 앞에서 길을 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에서 문재인이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좌파적인 행동을 하니까 대부분의 우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지껏은 아무 말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놈들이 저렇게 아주 기세등등하게 해서 나라를 아주 파괴해놓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 이쪽 우파 쪽 사람들이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주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태극기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도 저놈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폭력적일 때는 폭력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쟤들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때로는 폭력적인 것도 우파 쪽의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지금까지 우파적인 사람들은 그런 폭력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좋게 순하게 착하게, 그러다 보니까 정권까지도 뺏기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좌파 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치밀하고, 하다못해 광화문에서 연설을 한번 하더라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구상을 하고, 그래서 스크램도 짜고 청와대까지 공격을 한다면은 그냥 청와대까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액션을 보여줘야지 저놈들이 두려움을 알지, 거기까지 끝나. 저놈들은 항상 그렇게 하는 놈들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차폐물로 맞고 그냥 기다리면 돼. 정경애들만 고생하면 돼.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좀 더 치밀한 생각, 전략이 우파들, 태극기 부대한테는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신의 한 수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또 방송이 있죠. 정규제 TV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펜앤 뉴스라고 있죠. 그런 쪽의 뉴스도 좀 많이 보시고, 그래서 건강한 사고를 좀
발휘하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유튜브가 많아요. 아주 논리적인 데도 있고, 아니면 사실 뉴스만 이렇게 신의 한 수처럼 전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꾸미지 않고, 이런 기존의 그 TV처럼 뭐 이렇게 그냥 형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날 것을 보는 것처럼 아주 편하고 재미도 있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저도 이제 계속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올릴 테니까 저번 유튜브나 요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은 들지만은, 그래도 뭐 어쨌든 저도 뭔가 정리되고 형식화된 것보다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일상화돼서 그런 어떤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모아서 뭐 메모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앞으로는 저도 좀 정리를 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좀 논리 있게 준비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방송도 진행하고 그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좌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좌파는 병적인 증세고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가치관이니까 절대 좌파에 찌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파는 친일파도 아니고 토착 외고는 더더욱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확신, 쭈삣거리지 마시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그 미친놈들이 하는 미친 소리에 귀담지 마시고, 어디 가서든 그런 놈들이, 좌파적인 애들이 머리가 빈 놈들이에요. 빈 놈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논리적으로 맞서라는 것이죠. 왜 그게 네가 그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걔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생각을 하느냐? 그걸 좀 더 논리적으로 해봐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뿌리가 보이죠. 금방. 자기 논리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뿌리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너는 굉장히 무지한, 그 좌파에 경도된, 쇠뇌당한 그런 좀비에 불과한 놈이다. 그런 식으로 걔를 치부해버리고, 아무리 나와 오랜 친구라 하더라도 좌파적인 사고에 일단 물든 애들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걔들과 계속 친해져 봐야 나한테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누구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머리도 좀 흐려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시력도 좀 흐려지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혁신이 부족해지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죠? 그 자연현상에 순응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늘 새롭게, 특히 노인분들은 어딜 가도 그 사람 혼자 있으면 그 방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늙은이 냄새, 그런 것들처럼 그 사람의 정신도 늙은이 정신이 돼요. 그러면은 그 좌파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 60이 되면은 뇌가 썩는다. 아주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좌파놈들은 얘기를 하는데, 뇌가 썩지는 않지만 자연 현상이 60이 넘어가면 그렇게 약간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도 자꾸 없어지고 자꾸 잊어버리고 뭔가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저도 이제 그 초입 단계에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것이 60이 되면은 참 60대 10년 뭐 힘들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정말 꼰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그 폐인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더 운동도 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래서 뭔가 이 생각의 뿌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안에서 머리가 돌아가고 뇌가 회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도 그 총기가 흐려지지가 않겠죠. 그 젊은 등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좀 보시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항상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각자 다른 분들은 저마다의 그 길에서 서 있는 그 직업관에서 뭔가 깨이게 뇌를 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책을 읽으시는 게 가장 객관적인 거겠죠.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젊은 친구들과 대화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특히 좌파화되지 않은 사회주의나 이런 조국과 같은 이런 놈들이 빠졌던 그런 이념, 그걸 결코 배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강남 좌파놈들 지 할 건 다 누리고 지 가족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뻔뻔한 좌파 애들의 그 농간에 놀아나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고 그 이치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윤석열 이 친구의 그림을 처음에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는 그 강직해서, 그리고 별로 그렇게 얘기도 없었어요. 물론 졸업하고 나서 저도 한 번 만나보지도 않아서 지금 만나면은 뭐 기억이나 할까 어떨까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를 제 친구로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누구한테나 이제 이 친구가 내 친구랍니다 얘기를 하고, 요거 이제 액자 왁구 짜서 표고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그림을 받고 제가 이제 편지를 써야죠. 그래서 좀 이 그림을 걸어놓고 뭔가 자기가, 윤석열이가 헌법에 근거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